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러시아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민간 용병단체인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이 죄수들을 모집했고 전장에 보냈는데요. 살아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집에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지난 3월 실제 이런 방식으로 남은 형을 피한 범죄자들이 5,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엔 살벌한 살인마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나 제발 자신도 이 용병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러시아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엘 포프코프. 현재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작년에 토미에서 소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미하엘은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게 낫다고 했을 정도예요. 한편 이 연쇄살인마 미하엘이 사면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러시아 여론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엔 다시 나와선 안 될 아주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의 전 직업을 들으신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그가 자백한 살인사건만 83건, 그것도 오직 여성 피해자만입니다. 83명, 이건 거의 대량 학살 수준인데 이것마저도 2015년 이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찔끔씩 자기가 기억날 때마다 던진 듯이 자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피해자 수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죠. 과연 그는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1998년 10월 29일 시베리아 남동부에 있는 앙가르스크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보도됩니다. 20살이던 타티아나와 그녀의 친구 율리아가 지난밤 콘서트를 즐기고 술 한잔 가볍게 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숲 근처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가던 양치기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혹하게 그지없었죠. 타티아나 얼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지만 뒤통수를 보니 두개골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절시키기 위해서 범인이 뒤통수를 세게 가격한 걸로 보여요. 또 몸에는 도끼로 가격된 수많은 흔적들이 보였고요. 친구 율리아 또한 얼굴과 온몸에 수많은 자상이 남아 있습니다. 발견 당시 두 사람 모두 알몸이었고 부검결과 성폭행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 범인이 귀가던 이 두 여성을 한꺼번에 공격하고 성적으로 범하기까지 한 거죠. 이 살해 사건이 알려진 후 앙가르스크 마을은 숨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에서 이런 식의 살인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6년 전인 1992년부터 유독 수많은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는데요. 아니 그때 경찰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고 결국 타티아나와 율리아 사건 또한 미제로 남습니다. 지난 1992년에 그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때 주민들은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늑대의 짓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시신이 앙가르스크의 깊은 숲속과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너무나 참혹한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부검을 해보니 시신들에서 수많은 자창, 특히나 도끼 자국이 확인되면서 결국 이게 연쇄살인인 게 밝혀집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처음 있었던 1992년부터 시간이 쭉 가서 2010년까지 거의 18년 동안 이렇게 유사한 수법으로 사망한 피해 여성이 무려 24명입니다. 1년에 1명 이상 꼴인 거예요. 그렇게 일명 앙가르스크의 악마로 불리던 범인의 수법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사체 훼손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시신에서는 무려 180개에 달하는 자상이 온몸에서 발견됐어요. 한 번에 180개요. 심지어 어떤 시신은 심장이 도려내어져 있었죠. 뿐만 아니라 목과 몸이 분리된 채 발견된 것도 있고 하지만 경찰이 매번 범인의 꼬리를 못 잡는 게 더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18년이 지났고요.
그러던 중 2012년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째가 되던 해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엘 포프코프. 당시 54살이었던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거예요. 더욱이 그는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차 참여한 적도 있어서 더 충격이었죠. 그게 무슨 수사냐고요. 평소 미하엘은 아주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경찰 동료였던 아내 엘레나와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도 하나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경찰입니다. 사회도 지키고 가정에도 충실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미하엘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추정컨대 이게 무차별한 여성 살해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어릴 적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컸고 그래서 범행 당시 특히나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 또한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살인이 발생한 1992년. 그때 경찰이던 미하엘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길에서 술에 취한 두 여성을 발견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밤이 늦었는데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죠. 경찰차를 타고 있는 미하엘을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차에 올라탔고요. 이후 한 명을 내려준 후 다른 여성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소소하게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 남편과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면서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순간 미하엘의 머릿속에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가 오버랩됩니다. 엘레나도 분명 이랬겠지? 이후 그는 잠깐 찾을 물건이 있다면서 차를 세웠고 곧이어 뒷좌석에 있는 병을 집어들더니 그걸로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어요. 그녀는 기절했고 이후 분노는 성폭행과 살인으로 분출됩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길고 긴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죠. 시신이요? 외진 곳에 처리했고 발견될 리 없습니다. 피해 여성은 실종 아니면 자발적인 가출로 처리될 게 뻔해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죄책감이 아니라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찹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은 살인을 저지르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처럼 느껴졌죠. 범행은 계속됩니다. 순찰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면 지켜야겠다는 생각? 그것보단 적절한 대상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로 늦은 밤 술집이나 클럽에서 나오는 취한 여성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차에 태우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차에만 타면 기습 공격도 쉬웠고 무엇보다 피해자들 모두 무방비 상태였고요. 경찰차니까요. 그렇게 수년째 살인은 계속되었지만 결코 꼬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 혹여라도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경찰로서 개입해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수사에 큰 혼선을 줬던 거죠. 그러던 1998년 그는 돌연 경찰을 그만두고 석유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합니다. 부업으로 택시를 몰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직을 했을 당시 경찰 신분증은 잃어버렸다면서 반납을 하지 않아요. 이걸 이용해서 범죄는 계속되었고요. 그러던 1999년입니다. 이번에는 아는 사람마저 살해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딸을 가르치던 음악 선생님이었죠.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라 그 피해자가 경계를 덜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증스러운 건 선생님의 죽음을 알게 된 딸이 너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선뜻 돈을 주면서 딸을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2010년까지 살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용의자로조차 지목되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전직 경찰이란 직업 때문에 수사망을 좀 더 쉽게 피해갔겠죠. 경찰 봐주기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던 2010년입니다. 한 형사가 이 모든 연쇄살인 사건을 두고 좀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하던 중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죠.
그 첫 번째는 유기 현장 인근에서 공통적으로 바퀴 자국이 발견됐는데 그걸 조사해보니 러시아제 지프 차량의 바퀴 자국이었어요. 이 차량은 당시 러시아에서 경찰차로 사용되던 기종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정액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정액만으로는 수사에 진전이 없었는데 추후 과학 수사가 발전했고 또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범인이 경찰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현직, 전직 지역 경찰들까지 모두의 DNA를 대대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500명에 달했죠. 그리고 마침내 전직 경찰이었던 미하일 포프코프의 DNA가 범인의 정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경찰들조차 입을 다물 수 없는 순간이었죠. 2012년 6월 마침내 앙가르스크의 늑대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 경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나야 할 타이밍이죠. 보니까 분명 과거의 미하엘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이었는데 15살 된 소녀 스베틀라나가 앙가르스크 인근 숲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영하의 기온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죠. 병원으로 옮겼고 치료를 받은 후에 아이는 자신을 공격한 범인에 대해 증언합니다. 스베틀라나는 범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운 후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나무에 내리쳤는데 이후 기절해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 스베틀라나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라고 분명 말했고 몽타주까지 정확하게 그려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건데요. 딱 봐도 미하엘과 상당히 닮았죠? 당시 수사관들 역시 경찰? 이거 미하엘 아니야?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미하엘의 아내, 또 다른 경찰이었던 엘레나예요. 엘레나의 증언이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건데요. 범행 시각 남편이 집에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거짓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수사관들은 다 경찰을 믿었고 수사를 중단시켰고요. 나중에서야 엘레나는 나는 설마 남편이 연쇄살인범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너무 자상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의심에서 자유로워진 미하엘은 2010년까지 범행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거리극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체포된 건 2012년이라고 했었죠. 사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잠복기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매독에 전염됐다고 해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생긴 거죠. 이로 인해 간광과 살인의 욕구가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나서 재판대에 서게 된 그는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 남아있는데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여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행동이었다는 건데요. 피해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집에 두고 술을 마시러 나온 사람들이고 취해서 밤늦게 돌아다녔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이야기. 그는 이런 여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처벌하고 싶었다고 증언합니다. 정말 침을 뱉고 싶을 만큼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럼 15살 소녀는 왜 공격합니까?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4건에 대한 종신형 판결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요. 감옥에 복역 중이던 2017년 돌연 또 다른 여죄를 자백합니다. 그것도 무려 59건의 추가 살인사건이요. 황급히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6건만 살인사건이 인정이 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종신형을 받아요. 그는 러시아 역사상 2번이나 종신형을 받은 최초의 범죄자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년 후인 2020년, 이제 또 생각났다 하면서 2건의 살인을 추가 자백합니다. 그렇게 총 82건의 살인죄가 인정된 거예요. 물론 증거와 자백이 충분히 있어서 인정된 것만 이 정도였죠. 와, 왜 이 사람이 러시아 최악의 살인마로 낙인 찍혔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는 오히려 이 별명을 좀 좋아하는 듯합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죄에 대한 반성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부도덕한 여성과 매춘부를 살해한 것이다. 자, 이쯤 되니까 재판대에서도 이제 추가 형량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종신형 2번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러시아는 1996년부터 사형을 폐지하면서 종신형보다 더 높은 형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미하일 포프코프를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명령하게 돼요. 이 부분 참 사이다죠. 흑돌고래 교도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감자의 인권 따위 전혀 존중되지 않는 곳이에요. 또 그럴 만한 악질 중에 악질들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기본 욕구인 식욕, 수면 이런 것도 철저히 통제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생명 유지만이 이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1월 미하엘이 그 TV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사면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4만 명의 범죄자들이 이 제의에 응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용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참고로 뉴스에서 들은 건데 당시에 그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살인마 이렇게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전사로서 더 인정하고 선호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미하일 포프코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 약속대로 사면을 받겠죠. 러시아 국민들은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러시아 정부가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 사람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겠네요. 최소 8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앙가르스크의 연쇄살인마 미하일 포프코프. 범죄에 걸맞는 죄를 받을 줄 알았지만 전쟁 앞에선 정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인간답지 않은 한 인간에 의해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1일 오후 6시 강원도 원주경찰서 수사과에 쭈뼛쭈뼛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에 일단 경찰은 급히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어요. 그는 38살의 남성 E씨. 기록을 보니까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현재 대기업 간부였다는 점이었죠. 그는 SK에너지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꽤 안정적이죠. 경찰은 E씨 진술에 따라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경기도 양평의 야산으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같은 날 밤 10시 이 양평 현장에서는 목이 졸려 숨진 한 구의 여성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온 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들이 다수 보였고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또 손톱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피해자의 옷차림인데 끝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간 채 브레이저 끈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스커트 역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간 상태였고요. 게다가 속옷, 팬티는 입고 있었지만 엉덩이 부분이 흙에 짓이겨 있었습니다. 흙에 닿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성의 안쪽 대퇴부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열이 맺혀 있었고요. 여성이 당시 입고 있었던 흰색 가디건은 사라졌어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벗겨진 겉옷, 밀려 올라간 속옷, 거기에 대퇴부 우열까지 여러분도 어떤 게 짐작되시죠? 네, 이 모든 건 성폭행 시도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히 저항을 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 밝혀진 피해자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재직 중이던 당시 22살의 여직원 황씨.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고백한 앞선 이씨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30일 이 피해 여성인 황 씨는 상사 이 씨의 지시로 당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늦어져서 막차가 끊기고 말아요. 결국 퇴근길에 동료인 고 씨의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서게 되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이 두 사람이 타고 가는 차를 미행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 동료 고 씨의 차가 분당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이 씨가 내리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내려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때 상사 황 씨는 그 여직원 이 씨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어디 좀 같이 가자 라면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 여직원 황 씨가 싫다고 거절을 했고 이걸 또 동료 고 씨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도 지금 너무 늦었지 않냐 하면서 상사를 만류했고요. 하지만 10시 30분 상사는 결국 그녀를 강제로 잡아채서 자신의 SUV 차량에 태우게 되는데 이건 명백한 납치에 해당되죠. 그렇게 그녀를 끌고 간 장소는 경기도 양평 한화 리조트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그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그녀가 결국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사체를 유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백한 이 씨가 살인을 한 건 맞지만 모든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또 이상해요. 여직원 황 씨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상식적으로 납치가 된 상태에서 차에서 잠드는 피해자가 얼마나 있냐고요. 실제로 이 씨의 차량을 좀 감식해 보니까 차량 앞면과 천장 이곳저곳에 막 흩뿌려진 비산흔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운전석 옆에 그 깜빡이 윈도우 브러쉬 장치가 부러져 있었고요. 자, 이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잠든 황 씨를 목 졸라 죽였다? 이건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그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고 그러다 죽였다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씨는 살해를 한 건 맞다. 근데 우발적이었고 성폭행? 말도 안 된다.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합니다. 실제 며칠 뒤에 부검이 나왔는데 피해자에게서 정액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죠. 당시 원주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이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요. 성폭행의 흔적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연관계로 단정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한 거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동료 직원이자 목격자였던 고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 여직원 황 씨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과장님하고 사귀고 있는데 조만간 헤어지겠다 이런 말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그런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면 팔수록 피해자 황 씨가 상사 이 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온 증거만 줄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범인 이 씨 그리고 목격자 고 씨 이 두 사람 말만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은 피해자는 유부남이었던 이 씨와 내연관계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반발을 했던 건 당연히 피해자 황 씨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유 씨는 내 딸은 결코 그 인사과장 이 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잠깐 피해자 황 씨에 대해 알아보면 졸업을 앞둔 황 씨가 운 좋게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인 직장이라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지난 2004년 8월 사장실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인력개발팀으로 옮겨지면서 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로 인사과장 이 씨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상당히 친절한 상사였습니다. 자신의 차로 이 회사가 있는 분당에서 황 씨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요, 그는 2번 결혼한 전적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12살 된 딸이 있고요. 그 후 회사 사장실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만나서 재혼을 한 후 그 사이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까지 두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도 이 상사가 황 씨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고 이후 그게 노골적인 구애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나와 연애하고 결혼해 달라고요. 교제를 요구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황 씨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돌변해요. 너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에 너 네 자리 잘릴 수도 있어. 악질이죠. 이렇게 황 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피해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남겨뒀어요. 일기장에다가 사는 게 괴로움, 누가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상사 이 씨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아니 꿈만 왔더니 어린 인재가 교제를 안 하겠다, 이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한테 살해를 당한 정말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잠깐 유가족 입장에선 아니 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황당한데 경찰에서 이건 유부남하고 치정 때문에 죽은 겁니다 라고 몰고 가니까 더 기가 차죠. 그래서 유가족이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내요. 결국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됐죠. 그 결과 피해자 황 씨는 생전 이 과장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화살은 경찰한테 가죠. 왜 경찰은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걸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씨, 범인 이 씨가 맨 처음 자백을 하러 간 곳이 강원도 원주경찰서입니다. 여긴 납치가 벌어진 이 사무실이 있는 분당이나 살인이 벌어진 양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갑자기 원주경찰서에 가서 살인을 자백한 걸까? 그래요. 그건 그렇다 쳐요. 원주경찰서가 사실 이 사건을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개는 관할 지역으로 인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씨가 자수를 하게 된 경위도 찜찜합니다. 살인을 한 다음 날인 5월 30일 이 씨와 황 씨, 이 피해자와 범인 2사람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동료 고 씨가 회사 측에다가 사실 전날 그 황 씨가 상사에게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때 대한송유관공사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죠.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회사 측은 이 씨에게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이 씨가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한 때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수를 한 시각은 저녁 6시, 시신이 발견된 건 그날 밤 10시 반. 정확히 그가 언제 해고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해고가 자수 시점 혹은 시신이 발견된 시점보다 빨랐다면 이것도 확실히 이상합니다. 그럼 회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먼저 해고하고 손을 뗐다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이 직원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회사 측이 먼저 이 씨를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이 씨에게 여기 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라 라고 지정해 줬다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씨가 굳이 아무 관련 없는 원주 경찰서에 간 것도 설명이 됩니다. 사실 강원도 원주에는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익숙한 곳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족은 회사 측이랑 원주 경찰서랑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회사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다는 건데요. 그 덕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의혹은 모두 사라진 채 피해자는 그냥 상사와 내연관계였다가 죽은 거다라고 둔갑해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 회사 측이 3일 후에 범인 이 씨에 대한 해고 처리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면직 처분으로 변경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 씨는 퇴직금 정산에서 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해고하는 걸 번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부터 이 씨가 회사에 공로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명시합니다. 2005년 11월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15년. 살인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애초에 수사를 내연관계로 규정 짓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의 성폭행 여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성폭행 사실이 인정됐더라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이 씨와 황 씨가 다투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이 씨가 3년이 감형돼요. 그래서 최종 12년이 선고됐죠. 또한 이 씨와 피해자 황 씨가 뇌연관계였다고 위증했던 그 동료 고 씨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모 경장은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는 사실 그때 내가 내연관계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 무식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 라는 다소 황당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아니 경찰이 내연관계란 뜻도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 범인 이 씨의 변호사 측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걸 사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황 씨가 자필로 썼다는 메모를 증거물로 제출하거든요. 이 메모를 살펴보면 마치 막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의 편지 같기도 해요. 이러면 이 증거가 연인 관계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가족 황 씨 어머니가 편지를 보자 이거 제 딸 글씨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비를 들여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죠. 그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해당 글씨체가 오히려 범인 이 씨의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 이걸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그제야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네, 편지는 문서 조작으로 판명됐죠. 어찌 보면 지금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분통이 터지고요. 또 범인은 문서까지 위조한 거잖아요. 그 죄도 당연히 추가돼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그는 이미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내용을 보면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추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1억 원으로 유가족의 입막음을 시도한 거죠. 어머니 유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상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면서 계속해서 회사 측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 씨에겐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이전까지 평범하던 주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불의와 맞서는 투사가 돼서 딸의 억울한 오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딸이 납치된 그 범인 이 씨의 차량까지도 경매를 통해서 사비로 인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달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이건 언제 있을지 모른 재수사를 대비한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네요. 끊임없이 은폐되고 조작되는 현실 속에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재수사해서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처벌이 끝나서 어머니에겐 굉장히 어렵고 또 외로운 사투가 되겠죠. 이쯤 되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황 씨는 분명 사내 성폭력,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그런 그녀에게 내연녀라는 꼬리를 붙임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교묘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그 실체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